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김영렬 센터장님과 함께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보증권 김영렬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김영렬 센터장님 저녁 시간에 종종 저희가 만나 뵙는데 이제 늘 오시면 제가 꼭 확인하는 게 혹시 그동안 보셨던 뷰랑 바뀐 게 있나 그거부터 좀 일단 확인합니다. 우선은 6월 정도는 사실 베어마켓 랠리 맛보기 정도는 네.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6월장이 1월만큼이나 어려웠고 말 그대로 이제 좀 녹아내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또 다음 저점은 어디냐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 일관되게 지금 답변 드리는 거는 지나쳤다. 이 지나친 상황을 강조하고 있지 새로운 저점을 자꾸 저한테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점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저점은 지난 걸로 보신다. 그렇죠. 그래서 우선 너무 과도한 반응, 과민한 반응 등을 보여왔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변동성 상황으로 보는 부분이 맞고 연말 기준으로는 지금보다는 높을 거다. 이제 그 정도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대신 이제 뭐 중장기 시각은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네. 뭐 물가를 잡더라도 세계 경제, 실물 경제는 쉽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기의 하방 압력이 생각보다 클 거다라는 점 때문에 우선 순서적으로 봤었을 때는 투자의 순서가 주식보다는 채권이 먼저 앞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계속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지금의 수준보다는 어쨌든 연말이 아마 더 높을 것이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그렇죠. 전망이시고 그다음에 네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초 1, 2분기 정도에 이제 세계 경제가 좀 많이 안 좋아질 거로 보시기 때문에 네네. 그때 다시 한번 좀 많이 출렁일 가능성 정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야구로 따지면은 타율에 많이 비교를 하면서 코스피에 대한 평균 지수에 대한 설명을 자주 드려요. 네. 그러면 지난해 같은 경우 우리 코스피 평균 지수가 3,100포인트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코스피 평균이 2,680 정도예요. 그런데 6월 한 달은 야구 선수로 치자면은 한 15타석 연속 삼진이나 아니면 안타가 없는 상황 같은. 그래서 이제 어떤 선수의 평균 수준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지금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숨통이 트일 수 있을 만한 시기는 될 것 같고 그리고 작년만큼의 성적을 기록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우리 경제와 또 우리 어떤 자본시장의 성숙 정도를 반영할 정도의 레벨은 유지시켜 줄 거다라는 의견 정도를 이제 가지고는 네. 있습니다. ER6는 치는 친구가 자꾸 이렇게 삼진만 당하고 그렇죠. 근데 네. 사실 이제 한두 번 당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 하다가 뭐 계속 다치면 어디 아픈가? 그래서 사실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네. 뭐 숨겨둔 무슨 뭔가가 있나? 부상이 예, 부상이 있나? 뭐 이런 것들에 의심을 할 수 있는데 이것저것 점검을 해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 가지 이유 등이 등장을 하겠죠. 뭐 나이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에이징 커브인가, 뭐 아니면은 집에 무슨 문제가 있나, 뭐 여러 가지 뭐 심리적으로든 펀더멘탈에 의한 부분이든 여러 가지 이유 등은 나중에 판별이 되겠지만은 그런 상황이 지금 딱 현재 위치라는 거죠. 이제 7월이 시작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거시 여건에 대한 변화 등을 점검을 하게 될 거고 네. 그 상황에 대한 변화 등을 점검하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삼아야 되는 것이 무언가 이런 네. 것들을 좀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뭐 자료 보면서 한번 말씀 좀 자료 들어볼까요? 내용에서는 지금 이제 가장 그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뭐 거시지표 기준에서는 최근에 이 6월 수출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상반기 대외 수지 부분 등이 나타났고 누적 기준으로 상반기 동안의 무역 저촉폭이 역대급이다. 그리고 지금 수출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것이 수출인데 이 수출의 기조가 둔화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거든요.
그리고 빠르면 지금 이제 6월 수출 같은 경우가 570억 불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작년 11월과 12월이 역대급 수출이었어요. 당시에 2달 연속 600억 불이었기 때문에 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올해 4분기 초가 되면 수출은 마이너스 전환은 유력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도 보시면 수출 변화율이 마이너스 구간에 들어갔을 때 당시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그렇게 썩 좋았었던 적은 없어요. 뭐 수출과 연동되어서 결국 기업들의 실적도 그대로 드러날 테니 그런 요인 등이 영향을 주고 있다라 볼 수 있고요. 또 우리 제조업체들의 매출 원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게 되면 네. 그 다음에는 우리 주식시장의 ROE가 특히 제조업 ROE가 크게 둔화되는 현상 등을 보여주게 된다. 네. 결국은 수익성 관리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당분간 지속된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우선 저는 3분기 중에 베어마켓 랠리나 좀 숨통을 트여지는 반등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이 뭔가 대승적으로 바닥을 쳤다라든지 뭔가 이제 역시 공포를 샀어야 돼 이런 네. 조금 확대된 해석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클 것 같고 네. 여전히 경기 측면이나 실물 경제에 대한 해석 측면에 있어서는 만만치 않은 침체와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계속적으로 의식해야 된다는 점을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수출 기업들이 이제 힘든 게 수출이 꼭 안 돼서라기보다는 이제 수입 물가가 워낙 많이 이제 맞습니다. 비싸지니까 유가 같은 게 이제 많이 네, 이제 그렇죠. 부담을 좀 줬던 측면 하나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나- 문제는 네네. 그런 현상이 과연 우리만에 해당되는 문제냐라는 거죠. 그리고 주식시장 전반에 봤었을 때 네. 이런 초인플레 시대에 우리가 안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인플레 시대에 살아봤어라는 말을 하려면은 네. 경제 활동을 90년대 이전에 경제 활동을 하셨다라면 물가 좀 오르던 시기에 경제 활동 좀 하셨네요. 이렇게 얘기들을 할 텐데 대부분 지금 50대 미만의 현재 시장 참여자들은 80년대는 대부분 다 학생이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아무것도 모르던 시기에 그냥 맛있는 것만 먹으면 기쁘던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 시기에 이런 초인플레 시대라는 것이 과연 우리 경제에 미치게 된 영향을 체감한 경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세미나 자료도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오늘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진짜 그게 네. 그러니까 유가라는 게 물론 앞으로도 계속해서 120, 130불 뭐 이렇게 맞아요. 고공이 할 수도 있지만 네네. 그게 아니라 뭐 역시 뭐 희망여로긴 합니다만 뭐 유럽에서의 그 포화가 좀 잠잠해지면 다시 7, 80불 요 정도로 이제 내려오면 맞아요. 유가도 안정적으로 가고 더군다나 이제 기업들은 뭐 지금 환율 상태가 같은 뭐 100만 불 수출해도 과거보다 훨씬 더 이익이 그러니까 들어온 액수가 환율에 따라서 커지는 걸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럼 기업들도 뭐 나쁘지 않고 그러면 주식시장에 그렇게 나쁘진 않은 상황이 그렇죠. 기대할 수 사실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물가라는 것이 네.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결국은 수요 활동이 강하면 경제가 좋은 거니까 물가가 오른다는 게 그렇게 꼭 나쁘기만 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무식하게 물가가 올라가면 좀 상황이 다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점에 대한 네네네.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화면을 보시게 되면 미국의 헤드라인 CPI와 S&P 500의 EPS 추이 등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정프로님이 보셔도 네. 대충 그림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그림이요. 그냥 물가하고 지금 EPS가 네. 뭐 비슷하게 가는 거 비슷하게 같은데요. 움직이죠. 예, 폭이 그러니까 약간 좀 다르긴 합니다. 뭐 폭은 조금 다를 수는 네네네네. 있겠지만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물가가 오른다라는 것은 수요 활동이 강하다라는 거니까 당연히 영업 환경이 좋다라는 거겠죠. 네. 그러면 당연히 기업 이익은 증가하는 거고 그런 상황이 계속 순환적으로 반복된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그림에서 네. 물가의 진폭이 분명히 달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90년대 이전에는 물가 상승이 오를 때 정말 어마무시하게 물가가 올라왔고 네. 그 이후로는 저성장 저물가 환경이 고착화되면서 우리가 다른 세상에 살게 되었었던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선진국 미국조차도 90년대 이전에는 초인플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고도 성장이 가능했었던 시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90년대 이후로는 물가 안정기에 진입하면서 안정 성장을 추구하던 기간입니다. 네. 그러면 그 아래쪽에 조금 전에 제가 헤드라인 CPI를 제거하고 S&P의 EPS만 이제 그러니까 띄워놨는데요.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뭐 그래 이익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거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왼쪽에 이 초인플레이션이라고 제가 표시한 구간은 이익 증가의 기간이 안정 성장 기간과 비교하면 짧습니다. 그러니까 이익 성장의 기간이요? 이익 증가의 기간이 짧고 네. 순환 주기가 짧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물가가 높으면 기업들이 이익 마진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적자 전환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라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3년, 5년, 10년 이렇게 이익을 쭉 꾸준히 내는 그렇죠. 게 어려워진다. 90년대가 돼서 이 90년대 물가가 안정되고 안정 성장이 가능했었던 것은 네. 세계화 그리고 그 사회주의의 몰락에서부터 시작됐다라 볼 수 있거든요. 사실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는 독일이 통일하고 소련이 붕괴되기 이전까지는 이념적인 경쟁 관계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세계 경제가 이원화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세계 경제는 정부 주도화에 투자해서 성장의 키를 발견할 수밖에 없었고 그 정부의 투자는 뭐 군비 확장이라든지 안보, 국방 이런 것을 기반해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네. 그런데 90년대 들어서는 사회주의가 전부 다 손을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시장 개방에 나서게 되고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자본을 유치해서 생산 기지를 만들게 되니까 값싼 노동력이 공급이 되어서 물가 관리하는데 수월해졌다라는 거죠. 값싼 제품을 만드는 것들도 쉬워지다 보니까 네. 이런 안정 성장을 기반으로 한 세계 경제의 성장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과도해지고 여기에다가 중국이 성장을 시작을 하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저물가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까지도 가더라는 겁니다. 네네네. 근데 지금 우리가 수년 동안 미중 무역 분쟁과 팬데믹이라는 것을 겪고 나면서 탈세계화라는 얘기를 다시 쓰게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이념적인 전쟁이 치열해져 있지는 않은데 80년대와 유사한 어떤 그런 그 생산 환경에 네. 내몰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네. 제가 이 내용을 이제 표로 한번 설명을 해봤는데요. 네. 초인플레이션 기간 동안 S&P 500 기업들의 이익 성장의 지속 기간 등을 보게 되면 초인플레이션 기간은 평균 30개월. 그런데 안정 성장기에는 67개월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만 놓고 본다면 어느 시절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67개월 성장하는 그렇죠. 때가 지속 좋겠죠. 성장이 담보되었을 때 투자를 하면은 네.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받쳐주니까. 네. 그런데 그 기간이 짧고 하게 되면 이거는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 잘못하면 손실의 위험이 생긴다는 뜻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저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초인플레이션 기간 동안 S&P 500의 평균 PER이 11.5배였었고요. 그리고 물가가 안정되었었던 기간 동안의 PER은 평균 19.6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왜 이런 멀티플의 차이가 발생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왼쪽으로 보여드리게 되면 인플레이션의 강한 구간에는 멀티플이 떨어져도 네. 물론 이제 이 PR이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을 수가 있겠죠. 주식시장이 답답했었다라든지 아니면 이익 성장이 정체되었었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은 지금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높은 멀티플이 허용되던 그런 환경에서 상황이 완전히 매크로한 측면에서는 바뀌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에 대한 부분을 싸게 못 느끼는 상황이 계속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네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좀 강하게 있을 때는 기업들의 이익 지속 기간도 좀 짧고 그리고 평균 PER도 높게 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전 두 가지가 궁금한 게 정말 지금이 그러면 정말 초인플레이션 시대라고 우리가 명명할 만큼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계속 유지될 거냐? 왜냐면 한 뭐 반년 혹은 뭐 1년 한쪽으로 빨리 이게 만약 인플레이션이 끝나면 그렇게 초인플레이션 시대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 그런 희망을 갖고는 있는데요. 네. 사실 우리가 시간을 돌이켜 보면 이 코로나19가 처음 등장했을 때도 네. 6개월이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그렇긴 했었던 했죠. 희망사항이 네. 있었는데 네. 그게 결국 2년을 넘겨버렸고 여전히 해결이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적응하는 정도로 지금 접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데도 뭐 올해 연말이나 올해 뭐 그 정책금리 엄청나게 올리고 그래서 약간의 경제적 피해가 있더라도 수요를 조금 더 억제하고 하다 보면은 내년 초쯤 되면은 물가는 잡히겠지. 뭐 이런 그 기대는 가져볼 수는 있는데 네. 생각만큼 물가가 안 떨어질 시나리오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에너지를 자꾸 이제 얘기들을 하시는 부분이고 당연히 이제 에너지가 물가에 너무 영향을 많이 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부분 등의 공급을 늘리는 숙제도 필요한 거고 또 현재 대체 에너지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 부분 등이 조금 필요한데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시간이거든요. 근데 시간을 거기에다가 대입해서 놓고 보면 이게 1년 안에 해결이 될지 3년이 걸릴지 사실 추정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점이에요. 물가를 미국이 할 수 없을 상황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예를 뭐 들면 지금 네. 현재도 이미 물가를 통제하지 못한다라고 보는 부분이 맞을 것 같고요. 맘먹고 금리 빡 올리면 잡을 거 아니에요. 사실 금리로 인한 물가 억제는 네. 사실은 간접적인 수단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수요를 억제한다라는 것은 일부의 경제적 피해를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돈이 있는 사람이나 신용이 나쁘지 않은 사람들은 소비하는 데 있어서 별로 어려움을 못 느낄 텐데 이 사람들이 소비를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거는 나의 소득이 감소한다거나 투자했었던 것에 손실이 커진다거나 뭔가 경제적 문제가 등장했을 때라는 거지 뭐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물가를 억제한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고 오히려 지금은 공급을 어떤 식으로 확대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건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미중 관계가 개선이 돼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서로 다른 시선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과 중국이. 예, 미국은 어쨌든 어떻게 해서든 물가를 잡고 싶어하는 마음이 조금씩 강해지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별로 그런 의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굳이 내가 뭐하고 도와주나. 그렇죠. 네. 특히 올 가을에 이제 20차 당대회가 있고 여기서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중국 내부에서의 분위기는 팬데믹도 해결이 안 됐고 세계 경제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우리는 단합하고 결속해야 된다. 이게 3년임의 근거일 거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미국이 친하게 나오자라고 하게 되면 머쓱한 거예요. 손을 내미는데 그 손을 잡을 이유가 올 연내에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중국은 상황이 매우 괜찮은가요? 사실 경제에 대한 해석은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죠. 2분기에 락다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뭐 믿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물가 측면에서만 놓고 본다면 미국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는 여유롭잖아요. 왜냐하면 사회 체제가 다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2분기에 락다운 됐었던 도움인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물가는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중국은 급할 게 없다? 양측에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양측의 그 같은 명분이 언제쯤 등장할까? 그리고 과연 그 미국이 이전 트럼프 정부 때부터 이어오던 어떤 고자세에서 뭔가 명분을 찾고 그런 그 약간 유연한 대응을 하나 나갈 수 있느냐가 네. 그 하나의 근거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적 경기 침체가 왔든 자산 시장에 문제가 생겼든 여러 가지 이유 등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명분이 있어야만 그에 대한 제스처가 바이든 정부에서 등장할 수 있는 여지 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 정치적인 이야기는 사실 뭐 저희가 지금 뭐 나눌 부분 맞습니다. 아닌 것 같긴 네.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그냥 해보자면 바이든 대통령도 어쨌든 강력하게 재선을 원할 테고 물가가 지금 네. 이 상황으로 유지되는 거는 자신의 뭐 일단 바로 앞에 있는 중간 선거에도 네. 매우 큰 악영향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떻게든 중국을 설득하든 뭐 이란을 설득하든 하여튼 뭐를 해서 물가를 낮추려는 노력을 백방으로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인플레라는 네. 거는 말 그대로 그 전염병만큼이나 무서운 거고 정부나 왕권을 전복시킬 수 있는
엄청난 위험 요소거든요. 네네. 외부에서 침략을 당하는 것만큼이나 음. 무서운 게 바로 물가 상승인 건데 민심이 흉흉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이제 재미난 통계 데이터도 또 보게 되면 지난 2년 동안 대도시 범죄율이 역대급으로 바닥에 떨어졌었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모든 대도시 집단에서 그래요?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 범죄율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뭐 돌아다니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죠. 그럴 수 우선은 있으니까네. 공공장사에 안 가니까 소매치기를 안 당해요. 네. 피해를 보는 일이 없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도둑도 안 당합니다. 그래서 범죄율이 극단적으로 낮아졌었어요. 뭘 털러 지난 가더라도 2년 동안. 사람 다 집에 있으니까 그렇죠. 애매하겠군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경제 활동이 재개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렇게 재개된 상황인데 뭔가 돈에 대한 씀씀이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껴져. 뭐 이러면은 뭐 상대적인 어떤 그 자신의 위치라든지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인 지위나 여러 가지들 자꾸 비교하게 되고 그에 네. 대해서 평가를 내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불만이 쌓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민심이 흉흉해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 80년대라든지 90년대 이렇게 아까 초인플레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런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 경영진과 그 노사 간의 문제가 빈번하게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 그렇죠. 아, 생산 그래요? 환경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에너지 문제뿐만이 아니라 네. 내부적으로 지금 진단하고 챙겨봐야 될 부분 등이 상당히 많아진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기업 총수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벤더들 관리하고 하청업체들 관리하고 하는 부분 등이 다들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뭔가 어떤 결속을 해야 되는 부분 등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년 동안 밸류 체인의 변화가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네네. 너무 이제 노동 집약적인 산업은 밸류를 쳐주지가 않고 우리가 흔히 막 스마일 커브 설명하고 하면서 네. 뭐 어떤 첨단 제품의 혁신적인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유통 환경에 대한 혁신 뭐 이런 것들 따져가면서 우리가 밸류를 많이 변화를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밸류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밸류를 더 쳐주는 이런 변화 등을 보여왔었는데 네. 지금 초인플레이 시대에 뭘 더 밸류를 쳐줘야 되냐라는 거죠. 안정적인 생산 비용, 안정적인 생산 환경, 비용 관리 네. 이거를 지금 쳐줄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기업들의 올드 패션 경영에 대한 부분이 현 시대에 어울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그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진단하는 것이 올 하반기부터의 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짠내나는 경영 잘하고 그렇죠. 어떻게든 돈 남기는 기업가들이 이제는 각광받는 시대가 과거에는 뭐 잠깐은 뭐 저 직원들한테 막 어디 막 무슨 여행에 막 어마어마한 걸 네네네. 이게 다 해줘도 이렇게 막 돋보이고 그냥 막 성장성이 빵빵 나오는 이런 친구들이 어마어마한 이제 밸류를 받았다면 네, 그렇죠. 이제부터는 굉장히 그 긴축 경영이나 하여튼 플러스 적자 말고 흑자를 내는 기업들 어떻게든 내는 기업들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여러 하이테크 산업들 중에 기업들 중에 네. 지금처럼 물가가 높은 환경을 보낸 역사가 없지 않습니까? 몇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사실 뭐 지금 그 미국의 대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그런 기업들 중에서는 있겠지만 뭐 지금 이제 구글이라든지 최근 플랫폼 기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역사가 짧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어떤 경제에 대한 어떤 변화가 아까도 제가 초인플레이션 시대와 안정성장의 구간 그리고 지금의 초인플레이가 또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는 알 수는 없어요. 네. 뭐 이거가 1년이나 2년 안에 정리가 된다라면은 다행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성장을 추구했었던 것들에 대한 재발견을 지금부터 또 다시 고민하는 거가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1, 2년 정도가 아니라 3년이나 5년 정도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네. 그거를 만약에 대입해서 놓고 본다라면 과연 그들의 어떤 그 방어력이나 그 이런 인플레 리스크에 대한 내성은 어느 정도인지를 지금부터는 진단을 받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약간 시장 환경이 어렵다. 이제 그렇죠. 좀 장기적으로 계속 제가 그런 어디에 가서는 네, 좀 네. 극단적으로 네. 투자의 시대가 우선 일단락된 것 같다. 네, 네. 조금은 그런 표현까지도 좀 들었어요. 그러면 베어마켓 랠리는 어떻게
일단 오는 건가요? 베어 당장? 마켈렐리는 네. 우선 가시적으로 볼 수는 있다 봅니다. 그러니까 음. 가장 중요한 분은 지금 정책금리 환경 자체가 변하고 있고 그것에 맞춰서 시장금리가 이동을 하고 그 시장금리가 반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경기 침체 이유가 조금 더 구체화되고 나면 일시적으로 채권이 편해져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 전 미국채 10년이 거진 뭐 3.3, 3.4까지 갔다 지금 2.8까지 떨어졌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7월달, 9월달 이제 그 어떤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그림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나면은 정책금리 인상에 대한 스트레스는 이제는 완화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채권 시장 쪽으로는 조금 편하게 줄 것 같고 먼저 그게 선행돼야만 그 다음에 주식 쪽에 약간의 기회를 엿보는 베어 마켓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자꾸 그 바이오 관련주들이 좀 들썩이는 그런 부분 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보면 그냥 전형적으로 시장 금리가 안정될 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올해 4분기라든지 내년 1분기에 시장 금리가 안정되고 와 진짜 경기 침체 온다 이제부터는 안전자산 국채 사자 이런 분위기 만들어지면 이 반대편에 있는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먼저 스타트 끊을 거는 그런 성장주들 중에서 일부 가격 복원에 대한 시도 등이 있겠죠. 그게 예상해 볼 수 있는 베어 마켓 랠리 맛보기 정도다라고 저희는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경기 침체나 뭐 이런 게 이제 본격화될 때 성장주들 가운데 잠깐 반등을 하는 거죠. 그 잠깐 네, 있어요 그렇죠. 또. 그리고 네. 제가 보는 이렇게 높은 물가 환경이 유지가 된다라면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은 높은 밸류를 주식시장에 적용시키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 밸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시각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힌트를 약간 어디에서 조금 얻었었냐면 네. 최근에 몇몇 매니저분들 뭐 여기 이사님도 계시지만 은행주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매니저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리 올라갈 만큼 한번 올라갔고 그리고 여기서 꺾이고 또 대출은 줄 것 같고 또 규제는 강화될 것 같고 이러면은 네. 조금만 지나면 이제 은행을 때려야 될 것 같다. 이런 시각을 조금 많이들 주셨는데 저는 은행을 이제 때려야 될 것 같다는 은행 판단 얘기예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약간은 조금 다른 의견이었어요. 왜냐하면 은행이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있어서 뭐 성장이 있지도 않고 그런 면에 있어서 매력이 크지는 않은 산업인 건 맞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인플레가 계속되고 높은 금리 환경이 유지가 된다라면은 그래도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산업이 무엇일까? 그것을 꼽다 보면은 사실 금융산업만큼 그것에 해당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경기 침체 이유가 금융으로 번져서 그 리스크로 전염되지 않겠습니까라는 그런 부분들도 지적은 하시지만은 글로벌 금융산업이 그런 리스크를 한번 면역 주사를 강하게 맞은 게 금융위기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시장 플레이어들이 이 경험했었던 기간이 짧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의식을 하다 보니까 좀 시장에 대한 보는 관점을 조금 길게 늘어뜨려야 되겠다. 이런 고민들을 요즘은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제 제가 네네. 매니저 입장에서 그 은행은 이렇게 플레이하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좀 그렇긴 한데 어닝은 잘 안 봅니다. 그렇죠. 네, 어닝은 어차피 잘 나오니까 네네네. 어차피 뭐 YOY 얼마 증가 뭐 계속 조금씩 증가하고 뭐 맞아요. 좋으니까 너무 사상최대 이익을 내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제 보통 트리거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금리를 보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금리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무튼 금리가 오르다가 빠질 것 같다는 거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과연 은행이 사실 상반기에 주가가 매우 아웃퍼폼을 많이 했거든요. 네네네. 지난달에 많이 빠졌지만 네네네. 그렇게 봤을 때는 은행을 지금 만약에 사야 될 논리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좋은 거는 많이 선반영이 돼 있고 이제는 금리는 한번 빅스텝 하는 것까지 저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결국은 미국임이 따라가겠지만 약간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상황에서는 금리의 상방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은행주가 매력이 있을까라는 그런 게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죠. 뭐 부동산도 있고 그다음에 한계 기업들의 어떤 그런 문제, 금리가 올라갈수록 아무튼 한계 그렇죠. 기업들의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최근에 뭐 보면
메자닌 같은 딜 있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딜이 거의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메자닌은 조금 뭐 요즘 안 그렇지만 어려운 회사들이 돈을 찍어내는 건데 굉장히 그런 부분도 조금 막혀 있고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은행들이 조금 불편해 보이는 거죠. 근데 맞습니다. 만약에 금리가 계속 올려야 되는 환경이라 그러면 지금이라도 은행주로 사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많은 기관 투자자들 컨센서스는 약간 은행주는 좀 재미없다. 뭐 때리는 것까지 못다. 재미없다죠. 재미없다. 네, 재미없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산업별로 실적만 보더라도 가장 레벨업이 많이 일어난 거는 IT 섹터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사실 은행도 보면 10년 전 초반에 10조 원대 그러니까 은행증권보험 합쳐서 10조 원대 이익이 나다가 금융위기 겪고 나서부터는 20조 원대로 점프업이 됐고 최근 들어서 이제 30조 원대로 또 점프업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산업 중에서 IT 다음으로 가장 따박따박 실적 잘 나고 있는 게 그러니까 금융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레벨만 놓고 변화를 놓고 보는 관점에서라면 당연히 매력은 좀 제한될 수가 있는데 좀 그렇게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래프에서 하나 설명을 드리면 네. 저는 이익에 대한 레벨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설명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코스피 작년 평균이 3,111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2,689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 그 막대 그래프로 표시된 것이 우리 상장 기업들의 연도별 지배 기준 순이익이에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190조 이익이 나왔었고요. 네. 지금 이제 코스피가 2,300대까지 밀려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평균값이 2,300대에 있었던 시기가 2017, 18년도였었어요. 요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 우리 상장 기업들 순이익이 140조 원대 정도였습니다. 반도체 빅사이클 때였었죠. 네. 이 중에 절반이 전부 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익을 담당을 했었던 시기였었고요. 그리고 올해 지금 예상되는 순이익이 184조인데 이거 안 나오겠죠, 당연히. 네. 이거 다 후려칠 거고 4분기도 엄청 빅베스 나올 거고 후려칠 텐데 여기서 후려친다 하더라도 저희가 보는 거는 최소한 160조는 나온다라는 거예요. 레벨이 업돼 있는데 왜 자꾸 코스피가 2200 간다고 2200, 2100 이런 식으로 눈높이를 자꾸 왜 스스로 낮추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페이스북에도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네. 리포트를 너무 또 언론에서 정제된 해석을 통해서 뭔가 자꾸 유도하는 측면이 조금 더 크다. 지금 시장 전략가들이 저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비관해서 본지는 않는다라 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될 레벨이 있다. 수준도 있고 그리고 물가에 대한 부분이 물론 지금 이제 리스크가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시간이 경과돼서 이 물가라는 것을 관리만 잘할 수 있다라면은 우리에게 또 상당히 유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최대한 얻기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제가 80년대 그 초인플레 시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미국 경제가 그 당시 그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내부적으로도 마진 관리가 어려웠었죠. 그러면서 생산 분업화가 필요했었고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수혜를 봤었던 것이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미국의 공장 역할을 해주면서 네. 경제가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가는 어떤 도약의 기반이 되었었던 거거든요. 네. 물론 이제 지금의 상황에 우리가 그런 위치로 갈 수 있다라면야 아주 좋은 그림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 등이 정말 많다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워낙 이제 그 주식 뭐 포인트 지수 자체를 어떻게 이제 산정하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네네. 지금 이제 그 그래프에 써주신 설명이나 이런 걸 보면 2,500 수준에서는 멈췄어야 된다 하락이. 그렇죠. 근데 이제 2,000 포인트라는 거는 우리 상장 기업 실적이 100조 원을 밑돌 때 시절 맞습니다. 얘기인데 맞습니다. 네. 지금은 150조는 적어도 이상일 걸로 예상이 된다면 네네네. 2,500까지는 최소한 이제 가져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때 당시엔 혹시 기업의 숫자가 상장 기업의 숫자가 지금보다 훨씬 적어서 예를 들면 100개 기업이 100조 낼 때랑 지금 이제 200개 기업이 150조 낼 때랑 그 주가 지수는 오히려 200개 기업이 150조 낼 때가 더 적어질 수 있는 건 아닙니까 혹시? 뭐 사실 그 시가총액은 계속 축적되어 가고 네. 또 우리 경제의 질량도 그거에 맞춰서 커져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렇게
똑같은 비율에서 맞춰서 우리가 계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이미 좋은 기업들이 많이 지금 상장을 시켜둔 상황이잖아요. 지난 네네네. 2년 동안에. 그러면 이런 상장의 이유를 실적으로 증명해 나가는 것들이 지금부터는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상장이 됐으니까는 뭐 그건 그때고 지금은 또 달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말 그대로 이제 우리 기업이나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프로님 말씀은 이제 이런 거죠. 이제 2000포인트 10년 시대. 초반에 그때가 1000조였어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네. 지수는 2000이었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2,300인데 1,900조란 말이죠. 네네네네. 시가총액은 80%가 늘었는데 네네. 지수는 10%밖에 안 오른 거죠.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07년이 처음 2000 돌파했을 때가 그때는 60조가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2000포인트 탈환했었던 금융위기가 지난 이후에 그때는 이제 우리가 뭐 반도체나 자동차나 이게 글로벌 기업의 반열에 올라가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90조 원으로 레벨업이 됐었죠. 네.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는 이제 2000선 이하로는 잘 안 내려갔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레벨의 변화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기업들의 이익의 총합이 예를 들어 뭐 150조 정도가 된다고 해서 2000포인트, 2500 정도가 적정 혹은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지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혹시 안 맞는 얘기는 아닌가는 그러니까 이게 그게 지수 산정 방식 이게 네. 문제인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지수를 상장을 시키면 그 지수 당일날은 인덱스 지수에 반영을 안 합니다. 다음 날부터 반영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LG 엔솔까지 100조짜리가 들어오잖아요. 그 지수에 전혀 영향을 안 줘요. 빠지는 것만 다음 날 오르고 빠지는 것만 영향을 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정프로님 말씀처럼 굉장히 덩치는 커졌는데 시총은 커졌는데 실제 인덱스라고 얘기하는 우리는 보통 인덱스 투자를 하잖아요. 네. 만약에 이제 ETF도 코덱스 200을 투자를 하면 우리가 지수가 올라가야 먹는 건데 네, 그렇죠. 네네. 덩치는 시총은 커졌는데 버는 어닝은 약간 더디게 되니까 PER 자체를 보면 어닝 PER 보면 그렇게 이익도가 많이 낮죠. 저렴한 건 밸류에이션이 매력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정프로님 맞습니다. 말씀이 그 말이고 그 네네네. 말씀이시고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너무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많이 했어요. 덩치가 큰 종목들이 그렇죠. 우리가 보면. 근데 네. 그런 종목들이 지금 문제는 이익을 잘 내면 좋은데 그게 이제 보통은 이제 삼성 바이오부터 해가지고 그때 시작된 거거든요. 맞습니다. 물론 주가는 많이 올랐죠. 삼성 바이오는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인덱스에 많은 도움을 줬는데 그렇지 않은 회사도 꽤 있잖아요. 맞습니다. 너무나 위에서 상장을 했고 특히 이제 작년부터 올해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수에 불편함만 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수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뭐 또 우리 안에 시총은 자꾸 커졌는데 그래서 사실은 지수 인덱스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필요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거래소가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그런 부분을 공론화를 할 필요는 좀 있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네, 우리는 너무 지수 자체에 대해 지수가 무겁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맞습니다. 되면. 지금 뭐 그런 영향이 코스피도 무거운데 사실 코스닥은 더 아주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래요? 네, 시가총액은 역대급인데 10년 동안 지수가 제자리에 있다라는 거는 뭔가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 기업 수가 너무 많아진 게 혹시 지수가 좀 못 올라가는 혹은 뭐 지금 낮은 지수도 정당화되는 이유는 아닌가 이제 상상. 그 영향이 있는 당연히 겁니다. 있는 거죠. 지금 있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이. 예. 주식이라는 것도 하나의 수요와 공급 개념에서 놓고 본다라면 작년까지 우리 시장이 뜨거워질 수 있었던 거는 물론 공급도 많았지만 그만큼의 강력한 투자자들의 참여,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그 가격 변화가 있었던 부분인 거고 지금은 이제 반대로 공급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시장에서 이탈되는 투자자들이 자꾸 등장을 하니까 어려움이 커지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네. 지금 바닥을 지나쳤다라는 표현이 결국 그런 이탈된 투자자들에 의한 영향이 조금 더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정책 당국이나 감독 당국은 그런 투자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네. 여러 가지 혜택도 필요한 네. 부분일 거고. 여튼 뭐 센터장님 보실 땐 지금 이 지수는 충분히 적어도 내가 볼 땐 바닥은 지났다라고 이제 보신다는 우선은 거죠. 연말 지수는 지금보다 높을 거다라는 전제는 별로 이렇게 바꾸지 않아도 될 것 많이는 안 같습니다. 높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결국은 내년 연간 전망의 기반이 될 것 같아요. 제 입장으로는. 그래서 이제 내년 이후로 시장 전망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막 엄청난 드라마틱한 변화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과 같이 어려운 매크로 환경에 새로 또 약간 좀
공격성을 드러내는 산업과 기업은 누가 될 건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궁금합니다. 네.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찬찬히 그렇죠. 또 저희와 함께 찾아내시고 또 알려주셔야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저희와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주신 교보증권의 김형렬 센터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투자 위더 스타 본선 2라운드 총 7명의 치열한 경쟁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선 2라운드 주제는 바로 향후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산업과 탑픽을 선정하라. KB증권 신동준 상무님 모셨습니다.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4명의 참가자가 오늘 결정됩니다.